안녕하세요. 휴가는 잘 다녀왔습니까? 오늘은 102페이지. 종계보수 할 차례죠. 실장은 종계보수와 실비인데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먼저 종계보수 청구권 쪽을 보겠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건 좀 생략하고, 먼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종계보수와 실비가 있는데 실비 쪽을 먼저 한번 확인해 줄게요. 10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7페이지) 실비. 실비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메뉴에 종계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조사비용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가 동그라미 2번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래서 예치비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실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왔다 갔다 교통비, 식대, 기름값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등기부 대장 발급비용, 그 다음 2번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개업공인인사업 명의로 손님 돈을 넣어놨을 때 계약금 정도금, 중개업자가 그 돈의 안전을 위해서 보증 설정하고 설정료를 내겠죠. 교통비도 쓰고요. 그게 이제 실비입니다. 가로 2번에 보시면 실비의 범위와 기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밑으로 들어가면 2번의 가로 1번의 실비의 부담자, 동그라미 1번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의 부담자는 권리 이전, 이전의 동그라미 체크되어 있죠. 권리 이전 의뢰인이니까 주목하시고, 강서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공에게 천안에 있는 땅 팔아달라고 해서 천안까지 왔다 갔다 교통비를 썼다 그러면 팔아달라는 사람에게 비용 청구하는 거예요. 이전 의뢰인.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에 보면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의 밑줄 쳐요. 팔아달라는 사람에게 비용 청구한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부담자는 권리 취득, 취득의 동그라미,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구예요? 매수인, 임차인,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에게 비용 청구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종계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르면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조례에 따릅니다. 밑줄 쳐요.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조례. 107페이지예요. 자, 거기까지만 체크하고 다시 돌아와서 칠판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중개보수와 실비 두 가지잖아요. 중개보수는 일해주고 받는 돈. 그러면 이 중개보수는 중개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겸업이 있죠. 컨설팅이라든가 분양 대행이라든가 권리금 알선이라든가 이런 데는 적용이 있어 없어? 없어요. 다만 법인의 겸업 중에서 공매 알선이 있어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알선은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이 있다고 그랬죠. 실비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중개보수와 실비를 따로따로 받아요.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둘 다 받아요. 금품 초과에 안 해요? 금품 초과 아니죠.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받았을 때 돈을 잘 받았다고 영수증을 써줄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확인 설명서에 금액을 적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중개보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죠.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그래서 모든 중개대상물에서 주택을 빼가지고 따로 해놨잖아요.
주택 쪽의 요율을 높게 낮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주택 외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죠.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물론 여기를 또 다시 나누긴 하는데요. 실비도 두 가지가 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조사비용과 계약금 등의 반환점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예치비용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걸 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냐 그겁니다. 잘 보세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와 이쪽의 실비 이렇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에 따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택의 중개보수와 실비 두 가지 이렇게는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니까 지방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만 정하지 시도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가장 특징이죠. 이걸 그리고 지문으로 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곳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사무소를 두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주택을 중개했어요. 그러면 주택이니까 중개보수를 받잖아요. 자, 주택중개보수는 뭐에 따릅니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디 조례? 서울시 조례에 따르겠죠. 뭐 강서구 조례 아닙니다. 화곡동은 아예 없고요. 두 번째,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사무소를 두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가를 중개했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있어 없어? 없죠. 세 번째, 이곳 서울시 강서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계공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주택을 중개하느라 왔다 갔다 교통비를 썼죠. 그럼 그거 뭐에 따라? 서울시 조례죠. 아까 조례가 다 있었잖아요. 서울시 강서구에 사무소를 두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가를 중개하느라고 왔다 갔다 교통비를 썼어요. 뭐에 따르죠? 그것도 서울시 조례입니다. 국토교통부령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까지 내려가니까 조례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택중개보수와 실비 두 가지는 모두 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까지 내려가고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른다 그 말입니다. 다르게 돼 있다는 거죠.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과 소멸 102페이지입니다. 주목하시고 중개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해요? 중개계약 체결 시에 발생합니다. 처음 찾아왔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에 관한 특약을 해야 하지 않아도 보수에 관한 특약을 해야 돼. 보수에 관한 특약이 없어도 받아? 없어도 받고 중개 완성 전에 양도가 가능합니다. 압류나 전문 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건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행사 요건도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은 알아둬야 돼. 먼저 개업공인인구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깨졌어요. 그러면 청구권은 어떻게 되죠? 소멸합니다. 소멸. 분필을 가지고 왔었는데. 자, 4월 1일 날 손님이 부동산을 팔아달라 부탁을 했어요. 중개 의뢰를 받은 거죠. 그리고 5월 1일 날 중개가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이날 매매 계약이 체결됐죠. 그리고 7월 1일 날 그 계약을 이행하기로 했는데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6월 1일 날 계약이 깨졌다 그 말입니다. 계약이 파기가 됐으니까 무효, 취소, 해제가 됐죠. 어떻게 됐다고? 무효로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거나 그랬죠. 이런 경우는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개공의 잘못인가? 당사자 사정인가? 자, 개공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깨지면 청구권은 어떻게 되고? 소멸하고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청구권은 살아있죠. 예를 들어서 자기네끼리 만나가지고 계약을 합의 해제했어요. 합의 해제했으면 중개업자의 잘못이에요? 자기네 사정이에요? 자기네 사정이죠. 만약에 중개업자가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계약이 깨졌으면 중개업자의 잘못이죠.
누구 잘못인가를 따져서 결론을 지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제가 책을 한번 읽어줄게요. 102페이지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 중개 완성 이후에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밑줄 쳐요. 개업 공인인사의 고의 또는 과실. 개업 공인인사의 고의 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청구권은 소멸하죠. 니은번. 이미 중개 보수를 수령한 경우는 반환해야 되고 아직 보수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장래 받을 수 없습니다. 2번. 청구권의 존속 기억번. 거래계약이 성립된 후에 개업 공인인사의 고의 과실 없이 밑줄 쳐요. 중개 의뢰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 경우는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죠. 따라서 이미 수령한 중개보수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고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장래에 행사할 수 있게 되죠. 여기 보세요. 자, 매매 계약이 되고 나서 계약이 깨지면 잘못을 따진다고 그랬죠. 중개업자의 잘못이면 청구권은 어떻게 되고 소멸하고 자기네 사정이면 살아있고. 시험은 요게 나와요. 요게 위에 건 잘 안 나옵니다. 이제 중개보수의 범위죠. 주목하시고, 아까 우리는 주택의 중개보수와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로 나눠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는 위아래로 나눴는데, 자 볼까요?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뿐이지 시도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그랬다가 나중에 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서 주택 쪽은 요율이 좀 낮아요. 그런데 비주택은 요율이 높아요.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용도가 중개보수 요율이 높으니까 불만이 많잖아. 그래서 이것만 따로 떼가지고 요율을 낮게 책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처음부터 세 개로 나눴어요. 처음에는 두 개로 나눴어요. 두 개로 나눴다가 나중에 이렇게 나눠진 거니까 제가 수업할 때 왼쪽이에요, 오른쪽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가운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을 보게 되면 매매 교환의 경우는 최고 요율이 얼마? 0.7. 범위 내에서 요율이 쫙 있어요. 여기도 0.6 범위 내에서 요율이 쫙 있습니다. 그 요율들의 범위 안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요율이 또 있어요. 그 시도 조례 요율 범위 안에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그리고 입식 부엌이라든가 화장실이 딸린 목욕시설을 갖췄을 때 매매 교환의 경우는 얼마? 0.5. 임대차 등의 경우는 0.4. 이거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리 와요. 그러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면 가운데예요, 오른쪽이에요? 85 초과는 오른쪽으로 와야 되죠. 토지, 상가, 공장 이런 것들 다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율이 얼마예요? 0.9 최고 요율. 총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전체 중개대상물에서 주택만 빼가지고 따로 놓고 주택 외를 여기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숫자가 많죠, 종류가. 그러다가 다시 이것만 떼가지고 다시 분리해서 규정하게 됐다. 조례가 있다, 조례가 없다. 숫자 7654 0.9로 넘어가죠. 따라해요. 7654. 근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는 외워서 풀도록 물어볼 거고, 이것도 외워서 풀어야 되게끔 문제를 낼 거예요. 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요 틀을 보시고 지금부터 책을 보죠.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103페이지. 현행법은 주택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이원화해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주목해 보세요.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자, 주택이 있고 여기는 주택 외의 물건인데 만약에 전세 2억짜리다. 전세 2억짜리는요 0.3밖에 안 됩니다. 주택은. 그래서 중개보수가 60 나오고요. 만약에 상가다 말이죠. 상가라고 하면
전세 2억짜리야. 금액이 똑같아. 그런데 0.9에서 최대가 180 나오죠. 그러니까 어때요? 3배 차이가 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게 복합 용도의 건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건물이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이쪽은 주거용, 이쪽은 비주거용. 이럴 때 어떻게 하죠? 면적으로 따지죠. 면적. 그래서 주거용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 뭘로 봐요? 전체를 주택으로 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전체를 뭘로 봐? 비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면적이 똑같아요. 면적이 2분의 1인 경우 딱 똑같으면 뭘로 해야 돼? 주택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주택 그러면 토지를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하죠. 주택의 부속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가 다 주택입니다. 땅값이 5억, 건물값이 5억, 10억이다 그러면 토지 5억 따로, 주택 5억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억 전체를 뭘로 해요? 주택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별표하시고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분류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에 중개대상물로 분류하는데 여기 보셔요.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 상가의 면적이 3분의 2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냅니다. 그럼 알아서 여러분들이 비주택으로 풀어야 돼요. 가로 2번 주택의 동그라미 주택의 경우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법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가 있어 없어? 있어요. 2번 국토교통부령의 범위 주택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음 표와 같은데 그 금액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요율 한도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 결정을 합니다. 넘겨보세요. (104페이지로) 가면 매매교환 임대차로 나누어서 이게 국토교통부령의 요율표예요. 그래서 5천만 원 미만부터 쭉 가격이 올라가서 15억 이상으로 6단계로 나누고 요율이 1000분의 6부터 출발해서 654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654 다시 올라가죠? 567 여기 봐요. 이렇게 654 567 이렇게 삐뚤어진 V자 삐뚤어진 V자 밑으로 내려가면 임대차 등이 있고 임대차 등은 5천만 원 미만부터 역시 15억 이상으로 6단계로 나누고 요율이 오른쪽에 보니까 1000분의 5부터 543 456 이렇게 되어 있죠. 543 456 자, 그 다음에 한도가 오른쪽에 25만원 80만원 20만원 30만원 네 군데 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계산 문제를 줄 때 줄 거예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제시할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의 기억번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달라요.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 주택하고 있죠. 중개대상물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시 강서구. 그럼 뭐에 따라요? 사무소. 그래서 밑줄 쳐요. 중개사무소 소재지권을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기 이 표 있잖아요. 이 표의 범위 안에서 요거 비슷하게 조례의 요율표가 다 있어. 서울시에도 요율표가 있고 인천시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다 있어요. 니은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로 거래계약을 체결시키면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이제 가로 3번 주택 외에 중개대상물이 있죠. 동그라미 1번 중개사법은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도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시도 조례가 없다는 거. 2번과 3번을 연결하시고 동그라미 2번과 3번 2번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입식 부엌과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췄을 때 여러분 부엌이 있다는 건 음식을 해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목욕 시설이 있다는 것은 이제 씻고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쓰는 거죠. 기억번. 매매 교환의 경우는 얼마? 1000분의 5. 임대차 등의 경우는 1000분의 4. 여러분, 임대차 등이니까 임대차만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고요. 동그라미 3번을 보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하고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 금액이 얼마? 0.9 이내에서 상호 협의 결정을 합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동그라미 4번은 여러분 무시해도 돼요. 가로 4번. 중개보수 규정의 적용 범위. 법인의 겸업 업무인 부동산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 업무는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이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약정이어야 할 텐데 여기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설팅, 분양대, 권리금 할선 이런 건 중개업이 아니죠.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이 없는데 경매 있잖아. 경매는 대법원 예규의 요율이 있어요. 보수가 따로 정해져 있고요. 공매 알선 그거는 따로 기억하세요. 공매 알선은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105페이지 가로 5번.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약정 있죠.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약정은 전부 무효예요? 초과 부분 무효야? 초과 부분이 무효죠. 잠깐 보시고요. 자, 먼저 개공입니다. 개공이 한도를 초과했어요. 그러면 초과 부분 뭐야? 무효죠. 자, 무등록업자가 있습니다. 무등록업자가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보수 약정은 전부가 무효죠. 일반인, 여러분 같은 일반인의 보수 약정은 어떻게 되죠? 전부가 유효죠. 기억해요? 자, 중개업자의 한도 초과, 개공의 한도 초과 약정은 어떻게 된다고? 초과 부분 무효. 무등록업자의 보수 약정은 전부가 유효. 일반인의 보수 약정은 유효. 잠깐 주목하시고, 어떤 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하게 됐습니다. 분양권은 조례가 있나요, 없나요? 주택 분양권? 주택이잖아. 주택의 분양권. 조례에 적용을 받겠죠? 아, 주택이니까 아파트 분양권. 왜 갑니까? 어째 도망가요? 자, 주택의 분양권을 중개했는데 그러면 시도 조례에 따라서 보수를 받을 거 아닌가? 근데 시도 조례를 잘못 적용해서 돈을 많이 받은 거야. 그래서 재판받았는데 처벌받았어, 안 받았어? 처벌받았습니다. 착오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판례 2번을 봐요. 판례 2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한 경우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수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개보수 초과 수수죄에 해당합니다.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받는다.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마치고 한 장을 넘기시면 106쪽에 중개보수의 계산과 지불 시기가 있죠. 주목하시고 중개보수에 관한 요율표는 아까 보여줬죠. 그 다음 중개보수 계산으로 들어가면 중개보수는 먼저 거래 금액을 뽑아야 되고 그 거래 금액에 뭘 곱해요? 요율을 곱하죠. 그러면 산출액이 나오는데 한도가 아까 있었잖아요. 25만원, 80만원, 20만원, 30만원 한도가 있으면 비교하여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걸로 하죠. 다만 이때 거래 금액은 거래 유형이 뭐냐에 따라서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매의 경우는 매매 대금, 교환의 경우는 거래 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이렇게 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연습을 해보죠. 주택의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주택입니다. 매매를 중개했죠. 주택의 매매를 A와 B 간에 이렇게 매매가 되도록 중개했는데 갑개공이 말이에요. 이때 매매 가액이 1억 8천이야.
매매 대금이 1억 8천이면 1억 8천으로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주택 국토교통부리 영축에 가게 되면 요율이 얼마냐면 0.5예요. 요율이 0.5니까 계산하면 중개보수가 얼마죠? 산출액이 515, 581, 40, 90만 원이죠? 근데 거기에 한도 80 있어요. 자, 비교하면 80이 적죠? 그러면 일방 최대 보수 얼마? 80. 쌍방 최대로 물어보면 16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일방 보수인가 쌍방 보수인가를 꼭 봐야 됩니다. 아셨죠? 두 번째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자, 삼성물산으로부터 A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이게 분양계약이고 총 분양가는 5억이고 그리고 계약금으로 1억을 냈고요. 중도금 2번 내가지고 1억을 냈어요. 건설사에 낸 돈이 얼마예요? 2억이고 분양가는 5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 건설사에 2억을 낸 상태에서 A가 갑에게 분양권을 팔아달라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중개업자가 B를 소개하여 자 A와 B 간에 이렇게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자, 이 사람이 프리미엄을 1억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를 줘야 분양권을 사죠? 3억을 줘야죠. 이 사람이 건설사에 낸 돈 2억에다가 P 1억을 합쳐서 그러면 두 사람이 실제로 주고받는 돈은 얼마예요? 3억이죠. 건설사에 낸 돈이 얼마? 2억. 프리미엄이 1억. 합이 3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P가 없으면 2억으로 하고 마이너스 P가 있으면 빼야 되겠죠. 3억으로 계산하면 돼요. 근데 공사가 진척이 됩니다. 그러면 중도금을 계속 더 내겠지. 그러면 중도금 1억을 또 냈어. 그러면 합이 얼마예요? 건설사에? 3억이잖아. 그리고 이때 P 1억을 받으면 4억이 되는 거죠. 공사가 진행될수록 중도금을 더 내고 잔금까지 내게 되면 점점점 가격이 올라가겠죠. 다시 한번 총 분양가에 P를 더해요? 건설사에 낸 돈에 P를 더해요? 그렇죠. 기납입액에 P를 더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3동이라는 게 있죠. 3동. 자, 여기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이걸 A라는 사람이 팔아요. 그리고 B가 사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걸 C가 임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임대인이 되고요.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갑이라는 계공이 동시에 매매도 중개하고 임대차도 중개했을 때 중개보수 어떻게 합니까? 자, 이 B로부터 보수를 받는다면 매매도 받고 임대차도 받고 둘 다 받아요? 둘 중 하나 받아요? 네? 따로따로 다 받아? 매매로만 받아? 따로따로 다 받아? 네, 따로따로 다 받아. 이건 별건이죠. 따라서 동일한 중개대상물 맞아요? 동일한 중개대상물이고 동일한 기회 맞아요? 동일한 기회인데 동일한 당사자 아니에요. 동일하진 않죠. 그러니까 동일한 중개대상물이고 동일 기회지만 동일한 당사자는 아니다. 그러면 이건 3동이요? 2동밖에 안 돼요. 2동이잖아. 그럼 만약에 이쪽에 중개보수가 80만 원이 계산이 되고 이쪽에 중개보수가 20만 원이 계산이 되면 계공은 A로부터 얼마? 80. B로부터는 80과 20을 더해서 100. 그리고 C로부터는 20이죠. 그러면 출제자가 이걸로 문제를 내면서 마지막에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B로부터 받는 중개보수 얼마냐? 그러면 정답은 100. A, B, C 모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얼마야? 200이 되는 거죠. 200. 그런데 만약에 B가 집을 샀어요. B가 집을 사가지고 세를 놓는데 임대를 놓는데 집주인이 옛날 집주인이 임차를 해.
이게 뭐예요? 집을 팔면서 그 집에 세들어 사는 거죠. 흔히 여러분 민법 시간에 점유계정이란 말 들어봤어요? 점유계정 안 들어봤어요? 그런 거예요. 또 생소한 용어 나왔나 본데? 생소하면 안 되는데? 점유계정? 그래서 갑이 매매도 중개하고 임대차도 중개했죠. 그럼 이건 쓰리동 맞아?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죠. 따라서 이런 건 쓰리동 그래. 따라합니다. 쓰리동. 쓰리동의 경우는 뭘로 해요? 매매로만 하고 임대차 보수를 못 받죠. 따라서 매매 보수가 80, 임대차가 20이라면 A한테도 80, B한테도 80이고 20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쓰리동입니다. 문제 풀 때 계산 문제로도 잘 나오죠. 자, 이제 교환계약이에요. 교환계약의 경우는 거래 금액이 큰 걸로 합니다. 그러면 만약 아까 1억 8천짜리 주택 있잖아요. 1억 8천짜리 주택과 2억짜리 단독주택 이렇게 교환해요. 이렇게 교환하면 뭘로 해요? 2억짜리 하나로 하고 1억 8천짜리 안 한다 이거야. 만약에 10억짜리 상가가 있고 15억짜리 토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상가와 토지를 상호 교환한다면 역시 뭘로 해요? 15억짜리 토지로 하면 되고 이걸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상가를 현금 10억을 주고 사. 그럼 매매죠. 근데 저 상가를 사는데 내가 돈이 2억밖에 없어. 저 상가를 사는데 2억밖에 없어. 그래서 8억짜리 땅을 넣어서 사. 그러면 거래가가 얼마야? 10억이죠. 10억짜리 상가를 10억을 주고 사면 매매. 10억짜리 상가를 현금 2억에 땅 8억짜리를 넣어서 사면 교환인데 결국은 10억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은 금액 하나로 한단 말이에요. 자, 큰 금액이에요? 평균값이에요? 평균가에 그러면 틀려? 네, 큰 금액입니다. 전세의 경우는 전세 보증금으로 하죠. 이건 뭐 그대로 보증금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2억이에요. 보증금 2억에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월 단위 차임액이죠. 그럼 거기다 얼마를 곱해요? 100을 곱하죠. 그럼 매월 건물주에게 100만 원씩 낼 정도면 이 1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뭐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1억과 비슷하다는 얘기죠. 100을 곱해주게 되면. 다시 한번 월세가 보증금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걸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걸 뭐라 그래?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했다고 환산. 다시 더하니까 합산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환산합산 보증금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짜리 부동산이에요? 3억짜리죠. 자, 그러면 이 3억을 들고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네? 몰라요? 그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막 왼쪽으로 간다고 막 주장하더라고. 자, 그런데 이 물건이 주택이면 뭘로 해요? 왼쪽으로. 상가면 오른쪽으로. 주거용 오피면 가운데로 가는 거고. 이제 좀 감이 왔나 본데. 옛날에는 무조건 막 왼쪽으로 간다 막 그러는데. 그러면 이 3억이 있잖아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으로 가면 뭐 0.4 적용받으면 한 120만 원. 상가면 0.9니까 39, 27 최대 270만 원. 주거용 오피면 0.4, 4, 32, 1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물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환산합산한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얼마를 곱하죠? 70을 곱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천에 20짜리예요. 2천에 월세가 20짜리면 여기다 100을 곱해서 얼마? 2천. 환산합산 얼마? 4천. 만약에 1000에 30이 있다 이거야. 보증금 1000에 월세가 30만 원이죠.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것도 얼마예요? 4천이죠. 근데 둘 다 5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얼마? 70을 해야 됩니다. 곱하기 70. 그럼 원래 2000에 20짜리와 1000에 30짜리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70을 곱하게 되니까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이거 하면 얼마예요? 2014 1400에다가 2000 더하면 얼마예요? 3400이 되고, 여기는 37은 21, 37은 21에 1000을 더하면 3100. 아까 100을 곱하게 되면 4000으로 똑같은데 70을 곱하게 되니까 3400과 3100으로 또 차이가 나죠. 그럼 만약에 출제자가 그렇게 낼 가능성은 없는데, 2000에 20짜리와 1000에 30짜리는 중개부서가 똑같다. 맞아, 틀려? 틀렸죠. 이걸로 하니까 3400과 3100으로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4천만 원과 3,400만 원은 거래가액에서 60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0.5 하게 되면 600만 원 0.5가 약 3만 원. 3만 원 정도 중개보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끼리 뭐라고 그러냐면 5천만 원 미만이면 70을 곱하자 이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따라해요. 70 곱하기 방식. 70 곱하기 방식은 주택만 그래요? 다 그래요? 주택도 그러고 비주택도 그러고 다 70을 곱하는 거예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가 있는데,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죠. 자, 여러분, 4월 1일 날 손님이 찾아와서 자기 집을 팔아달라고 그러는 거야. 얼마에 팔아줘? 그랬더니 10억 원에 팔아줘. 알았어. 그러면 중개보수 언제 줄래? 그랬더니 계약서 쓴 날 준대. 그러면 그 집이 언제 팔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5월 1일 날 매매계약에 체결된 거야. 이렇게. 그리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7월 1일 날 잔금을 치르기로 한 거지. 자, 지금은 중개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약정이 있어요? 없어요? 약정이 있죠. 언제로 하기로? 매매가 된 날로 하자 이거야. 그러면 이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약정이 없어요? 약정이 없으면 언제로 가야 돼? 잔금날 7월 1일로 가야죠. 자, 문제.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이요.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요.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러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책에다 체크해 줄게요. 106페이지. 가로 2번 산정 기준금액 동그라미 1번 매매 기억번 매매의 경우는 매매 대금의 밑줄 매매 대금을 거래 금액으로 합니다. 니은번 분양권 전매는 기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걸로 합니다. 디귿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합니다. 2번 교환계약 기억번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에 거래 금액이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큰 걸로 하고 이거를 틀리게 낼 때 적은 금액으로 한다라든가 평균가액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리죠? 3번 전세계약의 경우는 전세보증금 동그라미 4번 기억번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월단위 차임액에 1번에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여 거래금을 계산하고 니은번 환산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단위 차임액이 얼마?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주택이든 비주택이든 불문하죠. 가로 3번 개업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밑줄 쳐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왼쪽에 OX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왼쪽에 OX 문제 시작.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밑줄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 맞아 틀려? 틀렸죠. 5월 1일이 아니고 7월 1일이다 그 말이에요. 됐나요? 요 정도면 중개보수에서 나오는 문제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제 계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다면 계산 문제는 연습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계산 문제가 나와서 좀 숫자에 약하다. 일단 넘어갔다가 다른 거 푸시고 그리우면 돼요. 아시겠죠? 네, 쉬었다가 이어서 합니다.